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뭐 난생 처음 상상하지도 못했고 뭐 꿈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좀 연휴로 치면은 뒤숭숭하게 보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제가 그래서 오늘 기분 좀 푸시라고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 꽃다발 먼저 정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진짜 예. 환하게 환한 그 핑크 분홍색의 장미를 준비를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앞날을 응원합니다. 이진숙 이영풍 TV.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기분이 확 풀어지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그날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도 저녁 식사하다가 방송을 해서 하다가 갑자기 속보가 뜨길래 저는 처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게요. 사실상 그날은 10월 2일 그날은 제가 자유인이 된 것도 사실 몹시 그 불편한 상황이죠. 예. 법을 바꿔서 저를 강제 해직을 시킨 꼴이니까 해임을 시킨 꼴이니까 뭐 자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어떻든 10월 1일 그 전날은 제가 헌법 소원과 가처분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공적인 업무가 있었고 10월 2일 그날은 제가 말 그대로 자유인이 된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편하고 산책을 나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까운 공원에 갈 계획이었는데 주차장을 나가서 거의 뭐 1분도 1, 2분 상관 뭐 자동차로 이동하면 1분도 상당히 먼 거리니까요. 그 주차장에 나와서 유턴을 하는데 웬 건장한 사나이 두 사람이 저희 자동차 앞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차를 가로막는지 모르고 무슨 큰 강력 범죄가 발생했나 강력 사건인가 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차를 막고 저를 찾는 것이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장한 사나이들이 무술 단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보니까 태권도 3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2모 텔레비전의 기자와 촬영 기자도 와 있었던 걸로 대기했던 걸로 그렇게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희 그 경비하시는 분이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1층에 저희는 이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나왔던 것이고 자동차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1층에 공동 현관으로 나왔더라면 영장 집행이 그냥 제가 걸어 나가는 와중에 집행될 수 있었고 그게 그 종편 방송사의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면에서도 이게 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당시 이제 수사 과정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체포영장 집행할 때 통상 이 과장들이 동행을 하느냐라고 알아봤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등포 경찰서 차원에서는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만 계획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중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종편 취재진이 있었다는 건 아주 새로운 또 뉴스인데. 예, 저도 이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 미리 알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미리 알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 있었겠죠. 그럼 이건 상당히 이거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종편 취재진이 알았다는 소리는 이제 그 종편사의 뭐 보도국장이나 이런 쪽으로 뭐 연락이 가서 거기서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방송사에서는 어디에 현장 취재를 나가라라고 하면 당연히 데스크든 예. 부장이든 국장이든 취재 지시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경찰이 그걸 또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정보가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께서는 뭐 제이모 저 종편이라도 제가 뭐 JTBC 아닙니까? JTBC 텐센트 1,000억 그 받은 JTBC. 그러면 JTBC하고 경찰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적어도 그동안에 어떤 협조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형성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사실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사 기자 출신인데 저희는 딱 들으면 알거든요. 예? 네. 이런 건 쉽게 이야기 업계 상도덕상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행동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방송법 위반으로 따져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 편성이나 내용에 관여했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군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예. 제가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집행되고 난 2분 뒤에 예. 자막이 떴다고 하더라고요. 자막이 어디서 제일 먼저 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수갑을 차고 이동을 하던 중에 그 자막이 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등포 경찰서에서 소위 기자단한테 그 공지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느 특정 언론사에서 먼저 자막을 띄웠을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 경우에 보면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언론사들이 굉장히 빨리 공지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날 저도 그걸 굉장히 놀랐는데 영장이 집행이 되어서 이제 체포를 하고 영등포 경찰서로 이제 오는데 그게 벌써 영상으로 도배가 돼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층에서 공동 현관에서 이게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 다 지켰을거든요. 사실상 제가 수갑을 차는 것까지 지켰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영등포 경찰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수갑 찬 상태로 나왔는데 그 영장이 집행되는 상황까지 사진에 동영상으로 촬영됐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댓글에서 이 사실상 사찰했구나. 사찰이죠 뭐. 응? 그러니까 이제 미리 경찰이 와서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를 했고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언론은 보니까 2명이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 탔던 호송차에만 6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를 포함해서 한 6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외에도 앞뒤로 자동차들이 한 대씩 그러니까 총 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만 총 한 3대 정도의 차량이 앞뒤로 호송 차량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되니까 상당히 영등포 경찰서 차원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떠올랐던 게 뭐 제가 이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풀려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언론을 좀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분노를 느꼈던 기사를 봤는데 이게 소위 그 체포 유도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체포 유도설. 예, 체포 유도설이라고 어떤 좌파 성향의 패널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6차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출석했고 그러면 이제 48시간 내 어차피 그 체포 영장 기간이 구금 기간이 48시간이니까 어차피 48시간 지나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손을 들고 나오면서 손을 번쩍 들고 나오면서 소위 영웅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적인 거죠. 예, 모욕적이고 분노가 솟구치는 기사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의 의도를 가지고 체포가 되려고 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얼핏 제가 그 구금돼서 유치장에서 이게 뭐 9시 되면 불을 끄더라고요. 예. 연휴 때는 8시인가 1시간 더 빨리 불을 껐던 것 같은데 예. 완전히 깜깜하진 않지만 그 어슴푸레한 그 불빛이 예. 남아있고 자해가 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누워서 천정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라크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 사담 후세인 때 이라크 취재를 뭐 여러 차례 갔지만 그 뒤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아는 분이 저한테 아파트를 하나 내주셨거든요. 예. 제가 머물 동안에 그게 한 2주일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날 밤에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저한테 아파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 아파트를 내준 그 지인분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보기관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Why are you there? 왜 당신 거기 있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저는 보고 있다는 소리네요. 완전히 공포였죠. 예. 그러고서 이제 이거 위험하구나 싶어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지인분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그분이 사는 대구로 가서 있었는데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제가 공포를 느꼈던 것이 이거 뭐지? 이런 혐의로 사람을 붙잡아 갈 수도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사담 후세인 체제의 이라크에 대해서 쓴 책 이름이 책 제목이 Republic of Fear, 공포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공포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결국은 독재 국가들이 공포라는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통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굳이 장관급 기관장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들이 다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탄핵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출연했던 것들 그것도 이제 보면은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은 탄핵이 정당했다. 이진숙이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곳곳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탄핵에 말하자면 그 적법성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도 이 탄핵의 부당성, 부적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창구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유튜브 채널들에서 출연 요청을 받고 이 탄핵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상 그때 2024년 9월 당시에는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계엄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뭐 대선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이제 그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선거법 관련은 그 2025년 3월 25일 페이스북 게시글입니다만은 3월 25일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선고가 4월 4일에 있었으니까 4월 4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인데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장관급을 체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관례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지금 의심이 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주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있죠. 저도 이제 정무직 공무원은 이번에 처음 해봤으니까 사실상 뭐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공영적인 성격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정무직 공무원은 처음 됐는데 제가 보니까 국과장급 인사도 예. 국과장급 인사도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보고를 하고 이제 뭐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방을 붙입니다. 소위 발령 공지를 해요. 예. 그 정도로 철저하게 대통령실에서 정부 부처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장 우스꽝스러웠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그 올해 8월에 제 휴가 신청 반려된 건 그러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절차적인 통상적인 일상적인 것까지도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하면서 기자단에 공지를 했거든요. 예, 그것도 저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저는 시시한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것도 참 처음 봤는데 뭐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의 기관장이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것까지도 시시콜콜 챙기는 대통령실이 예. 장관급 기관장의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에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 집행이 처음인지 알았는데 예. 이 체포 적부심 받다 보니까 검사가 이전에 2번 청구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각됐죠. 두 예, 번. 기각됐죠. 그 얘기는 이야. 뭐냐 하면 예. 제가 10월 1일에 사실상 이제 면직이 됐으니까 제가 기관장 때 체포영장이 2번 신청됐다는 거 그 말이죠. 아니겠습니까? 네. 기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 보고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고된다고 당연히 봐야죠. 보고됐다고 봐야죠. 예. 야,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그 페북에도 나오던데요. 대전의 유성 경찰서하고 서울의 영등포 경찰서가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이제 체포되고 난 다음에 첫날 조사를 끝내고 제가 그 유치장으로 들어갔더니 그날은 TV를 켜놨더라고요. 예. 켜놔서 자막을 봤는데 예. 그 전부터 봤구나. 그 전부터 경찰서 도착해서 조사실로 이동하는데 뭐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건 무슨 영화 같은 참 최근에 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런 것도 참 그 표현이 화제가 예. 됐습니다만 예. 이건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6차례 불응이라는 이 자막을 보면 정말 하단 자막 빨갛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막을 깔았던데 우리 이 대표도 TV, KBS 근무할 때 잘 아시지만 그런 속보 자막은 웬만한 사건에는 속보 자막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6차례 출석 요구 불응? 이건 무슨 정말 저로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인가. 나름대로는 저도 이제 법 준수 의식이 있고 약간 옆으로 셉니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데 저는 전과 영범입니다. 예. 근데 전과 22번 내각이 전과 22번 정부가 이진숙 전과 영범인 저를 정말 전과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한 게 어떻게 이게 6차례 불응인가. 6차례 불응 아니거든요. 저는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정하고 합의한 날짜는 9월 27일 한 번입니다. 한 번 불출석한 것이고 그것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죠. 잘 아시는 대로 아까 그 영등포 유성 약간 이제 옆으로 나왔습니다만 유성 경찰서는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서 유성 경찰서까지 가려면 일단 대전역에서 내려서 또 다시 이제 택시를 타고도 한참 가야 됩니다. 대전역에서 그렇죠. 유성 경찰서까지 거리가 꽤 돼요. 꽤 그래서 되죠. 정말 편도로 2시간 잡아야 됩니다. 왕복 4시간. 그런데도 4차례나 걸쳐 가지고 조사를 정말 성실히 받았거든요. 근데 대전까지 이동해서 조사를 받고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참 자발적으로 공개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입니다만 일종의 이제 그것도 저를 파렴치범으로 만들려고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뭐
정치적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관련인데 제가 영등포 경찰서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피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 과정이면 거기에 밤새워서 앉아 계셨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 세 차례에 걸쳐서 24시간, 한 번은 아마 30시간이었을 겁니다. 이게 밤 12시가 되면서 자동 폐기가 돼가지고 24시간, 30시간, 24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뭐 그 이상일 겁니다. 세 차례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정말 한숨도 자지 않고,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땐 제가 최소한 2끼 그리고 3끼를 굶은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를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화장실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삼시세끼 굶으면서 현장에 앉아 있었어요. 예. 방송 3법 관련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특히 9월 27일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 관련은 저로서는 사실 마땅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지만 그 앞에 있었던 방송 3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는 대참, 소위 그 대리 참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피곤하거나 혹시 또 다른 뭐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장급들이 그 참석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4시간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건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9월 27일 건은 의무 참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보고받은 것은, 담당 과장한테 보고받은 것은 9월 27일 필리버스터는 기관장 의무 참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국가조직법, 정부조직법 관련한 그 법안 때 아마 담당 그 부처 장관이 없었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부터는 기관장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7일에는 마땅히 제가 참석을 해야 된 의무 참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 가야 되니까. 뭐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다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등포 경찰서 조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정이 가능하지만 국회 일정은 저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짧은 기간이나마 근무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는데 제가 그러면 영등포 경찰서 조사 가야 되니까 여기는 불참하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영등포 경찰서는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할 때 보니까 이건 대리 참석이 가능한 일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서는 이거 대참 가능한데 왜 이진숙이 이렇게 그 국회 일정을 소위 핑계로 영등포 경찰서 조사를 피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좀 그 답변하기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 순간순간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는 그게 또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수갑 차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 수갑 차니까 어떤 좀 감정이 생기시던가요? 제가 참 돌이켜봐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갑을 채우는데 제가 참 우리 이 대표도 아프가니스탄 전공 기자를 하셨지만 저도 아마 그 대한민국의 기자 중에서는 시체를 제일 많이 본 사람 아마 그럴 겁니다. 온갖 그 경험을 다 했지만 이렇게 그 수갑을 차는 경험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내릴 때 영등포 경찰서 내릴 때 카바를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카바 수갑 채울 거면 카바 벗겨라. 벗겨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멀쩡한 사람 수갑 채우는데 인권 보호한답시고 카바는 왜
채우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뭐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서 씌우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권을 보호하려면 체포를 하지 말 것이지 이 카바는 이게 무슨 카바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너무나 정말 참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주변의 그 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한테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세상이 됐다. 이재명 주권 국가에서는 그냥 집 앞에서 건장한 사나이들, 뭐 경찰관이지만 또 뭐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겠습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죠. 집행관들이잖아요. 멀쩡한 대낮에 그게 오후 서너 시 무렵이었으니까 대낮에 수갑 차는 것이 이재명 주권 국가인가? 뭐 그분은 국민 주권 국가라면서요. 국민 주권 국가에서 제가 진짜 이렇게 다시 한번 합니다만 국민 주권 국가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 이제 경찰 조사 받으시면서 예.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사진 같은데 실제로 아까 수갑 찬 커버를 벗겨내고 실제 수갑을 찬 모습을 사진을 찍으셨던데 예. 굉장히 그때 좀 울분과 분노에 찬 그 순간이었죠. 맞습니다. 지금도 그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뭐 그 뒤로 그 사건 뒤로 많은 언론사들에서 그 영상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뭐 박범계, 박지원 뭐 여러 사람들이 뭐 경찰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뭐 충성심 과잉, 뭐 아드레날린 분비 과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꼬리 자른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좀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갑 찬 모습 그냥 카바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저도 기자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을지 이해됩니다. 모르죠. 이해됩니다. 이거는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냥 그 카바가 씌워지지 않은 그렇게 해서 찍게 된 겁니다. 그날 저희들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영등포 경찰서로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밤 9시부터 한 1시간 넘게 라이브 방송을 했고. 제가 그 방송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신 모양인데. 예. 거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었어요. 그 영등포 경찰서 바로 주차장 밖으로. 그래서 거기서 기자회견도 약식으로 열리고 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이름을 연호하면서 힘내라 이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들리시던가요? 소리 당연히 들었고요. 밤 9시까지는 조사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진숙 힘내라 이런 소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굉장히 그 지지 응원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조사받을 때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실에서 들렸고요. 조사실에서도 아마 이진숙 힘내라는 소리가 들렸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표가 왕왕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목소리 보태주는 것 그게 몸이죠. 그 말로 하고 몸도 하고 그렇게 보태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고 지지가 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진숙 힘내라 그 함성이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께는 큰 격려와 응원이 되었지만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은 엄청난 사실 공포스러운 국민들의 함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등포 경찰서 차원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겠느냐. 저는 뭐 다시 한번 제가 전제를 달지만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그 100%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보고 누가 어느 또 패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보고된 게 뭐가 잘못이냐 이진숙 쪽에서는 보고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보고된 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관장 그리고 실제로 현직 기관장 있을 때 체포영장이 2번 신청이 청구가 됐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보고가 되겠죠. 당연히 보고되죠. 그거. 근데 청구가 되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기각이 된 건데 그거를 제동을 걸지 않고 예.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묵인 아니겠습니까? 하라는 소리죠. 오케이 사인을 준 거죠. 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그렇게 제가 수갑찰만한 문제, 수갑찰만한 죄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포의 공화국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는데 민주공화국이 공포의 공화국으로 되는 것을 제가 참 말 그대로 몸으로 체험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아유 이 전파 방해가 엄청 심합니다. 지금 지금 영상이 저렇게 막 깨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한 번씩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나오시니까 화면이 그냥 난리가 났네요. 네, 자 지금 이 국민 주권 정부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포 공화국을 체험하고 오셨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 좀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 정권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국무회의 가면은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들 만나는 이제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본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제가 3명의 그 국무회의 주재자를 경험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 제가 국무회의를 들어갔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를 하는 거는 경험을 못했고요. 최상목 대행 그리고 교육부 총리 갑자기 그분 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교육부 총리 이주호? 예, 이주호 감사합니다. 예, 예. 교육부 총리 그 2분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 3명의 주재자가 주재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최상목, 이주호 이 2분은 아무래도 대행이니까 예. 의 안건이 특별한 그 이슈가 있을 때 관련 장관들의 의견들을 물어서 결정을 하는 예. 그런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통령이니까 뭐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긴 하지만 가장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있어서 약간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점점 가면서 이제 장관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한 그 주도권을 행사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정치 보복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다고 언론 보도 났던데요. 그러니까 3특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주재했던 그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게 참 이것도 정말 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 이전 정부 때 제2요구권을 그 거부권을 요청했던 그 3특검 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서 이걸 이제 통과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장관 관계 부처 장관들로 치면 또 그리고 이 국무회의의 멤버들로 치면 자기 부정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은 특검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불과 몇 달 전에는 이거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통과시켰던 겁니다, 결국.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죠. 뭐 보도에 많이 나왔으니까. 아니, 대통령께서는 선거 운동 기간에도 그랬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도 그랬고, 이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네. 아니, 이번에 그 특검안을 보면 국민의힘은 배제가 돼 있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통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때는 넘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뭐 그 우상호 정무수석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뭐 준비해온 발언을 하면서 자기 정치했다 그러는데 저는 뭐 굳이 정치 관련 발언이라 그러면 이 건이고 이것도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배석자지만 예.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이제 수 있죠. 그때는 뭐 얘기해보라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 의견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언했던 것은 방통위 관련한 건이었어요. 예. 빨리 좀 그 상임위원을 좀 추천을 해달라. 예. 그리고 방송 3법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과방위에서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법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 그게 무슨 자기 정치입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 이제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탈행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MBC 박문진 이사, KBS 이사회 교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2인 체제로 쭉 이렇게 방통위를 운영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그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공석이 3명 있었잖아요. 예. 한 명은 여당 추천, 한 명은 야당 추천, 한 명은 여야 합의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명.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 예. 5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예.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그리고 3명은 국회 추천이 돼 있는데 그 3명 중에서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집권 여당 몫이 3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뭐 민주당 집권한 지금은 또 오히려 이번에 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통신 위원을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7명인가 늘린다는 거 7명으로 아닙니까? 늘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민주당 세력이 숫자가 많도록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죠.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왜 국회 추천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했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예. 5명의 상임위원들이 이제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제이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좋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집권 여당 3명 또 야당 2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민주당이 제가 뭐 민주당의 머릿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추정컨대 어차피 이거 뭐 3대2로 민주당 몫이 2명밖에 안 되는데 예. 그렇게 돼서 민주당 주도로 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국회 몫을 추천하지 않고 대통령 몫 2명만 남겨두고 계속해서 2인 체제는 불법적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네. 않고는 왜 그냥 2명으로만 남기고 예. 3명의 국회 몫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제가 과방위에 나가서 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국회에서 민주당 몫으로 추천이 됐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 예.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7개월 7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최민희라는 상임위원 후보가 대통령한테 임명을 안 받았다고 해서 못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가 방통위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 되는가. 네. 그리고 끊임없이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뭐 과방위에 불러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그 기사가 났던데 예. 제가 참 제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긴 참 어려웠습니다만 이 구글과 애플에 예. 과징금이 630억 원 부과가 거의 뭐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이걸 의결하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뭐 사실상 그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방통위 당시에는 산자부에서 이게 관세 협상이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직무 복귀된 1월 23일 이후에 사실 그 김태규 위원장하고 이걸 의결할 수 있었거든요. 예, 예. 할 수 있었지만 이게 뭐 전 국가적으로 이게 그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구글이나 애플을 상대로 가진금을 뭐 부과하는 걸 조금 사실상 좀 협조를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예. 그게 뭐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못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 의결이 가능했죠. 예. 바이든 정부 때고 굳이 이걸 문제 삼을 한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2인 체제를 만들고 저를 또 탄핵시키고 하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이런 거액의 국익이 걸려있는 그런 이슈조차도 해결을 못했죠. 근데 그걸 이재명 정권 들어서기 전에 2인 체제가 아니라 국회가 추천해서 5인 체제였다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됐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결됐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민주당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예. 이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국익 이야기하고 민생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익과 민생은 뒷전이고 이건 뭐 저의 의견입니다. 뒷전이고 오직 공영방송과 관련한 것들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잡겠다. 그리고 그 방통위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명목 2명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2인 체제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선임, 공영방송의 사장선임 이런 것들만 막으면 된다. 공영방송의 인사 문제만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떨지 몰라도 어떻든 그들에게는 오직 공영방송의 인사와 관련한 것만 관심이었지 않나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어떻게 보면 친정인데요. 우리 방통위원장님 친정인데 MBC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선임되었던 권태선 이사장 체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 7월 31일에 예. 방통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MBC 박문진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12일 남겨두고 있었고 KBS는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통상은 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선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가장 급선무였고 저도 지명됐을 때 7월 4일에 이게 그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게 아기가 맞춰지는 거죠. 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저지시키거나 하려면 이게 2명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몫을 지명을 추천을 하면 사실상 이게 어떻든 5명으로 구성이 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근데 2명밖에 남지 않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이제 문제를 삼았었고 결국은 말씀대로 MBC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박문진 이사들이 그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친정이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좌파 세력의 문화전쟁의 진지가 지금 MBC가 된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강연에서 노영 방송을 막지 못하면 노영 민국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결국 MBC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참
약간은 냉소적으로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그 방송을 보시면 예. MBC의 그 방송을 보시면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바이든 날리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지금도 뭐 아마 인구의 절반은 뭐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으로 들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날리면으로 할 건데 제가 앞부분에 이제 그 비속어 EXX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다른 버전은 EXX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렇게 두 가지 버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 대화가 그때 당시에 김성한 안보실장과 박진 외무장관과 걸어 나오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인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삼았습니까? 대통령이 뭐 비속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국민들에게 듣기 평가를 했는데 심지어는 미국 백악관의 안보실에게 백악관의 대통령실에 이메일까지 보내서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취지에 정말 그 꼼꼼한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주도 면밀한. 예.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반중 시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깽판 쳤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깽판이든 EXX든 비속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MBC가 이 깽판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 보도를 했나? 뭐 그런 식으로 보도를 뭐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취재를 했는지 저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그 공영방송이 맞는 것인지 그들은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영민국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덧붙이면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 이영풍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그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요 기준을 군자산의 약속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자산의 약속은 아시는 대로 사실상 그 좌파 집단의 집권 전략의 일종의 그 모태가 됐던 선언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개혁이 나오는데 노동자 농민 하면 이 대표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민노총 전농? 예,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프롤레타리아트?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느냐? 노동자 농민을 위한 입법이 지금 이미 완성됐지 않습니까? 노동자를 위한 입법, 노란봉투법, 농민을 위한 입법, 양곡법, 양곡관리법. 예, 예. 통과됐죠. 예. 그 다음에 민노총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노동부 장관입니다. 예. 노동부 장관이면서 이제 그 정부 기관마다 약칭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방통이라고 하죠. 그게 공식 약칭입니다. 예. 그런데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이 되니까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이 고용부였는데 예. 이제 노동부가 됐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변해 나갑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 입법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기업을 위한 입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상법, 예. 더 센 상법. 더 센 상법.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리고 외교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 아시는 대로 친중 반미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대북 방송 중단하고 대북 전단 보내지 말라고 했고, 통일부 장관은 ICBM,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륙을 건너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가진 나라가 세 나라고 북한이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경제 노동자 농민 위주의 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소비 쿠폰은 배급 아닙니까? 예. 전 국민에 대한 배급 배급.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예. 지금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큰 그림을 보면 어느 체제로 이동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입법이 진행이 되고 이제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느새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로 변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 예. 지금 그 계시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17년입니까? 18년 만에 사라지고. 17년, 네. 그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가 생기는데 뭐가 다른 거죠? 미디어라는 글자 하나 들어간 게 다른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고 기관을 없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드라마에 있었습니다만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과기부에서 예. 유료 방송 기능을 하나 이제 가지고 오는 건데 30명이 전근옵니다. 아. 근데 그 전근 오는 것도 보면은 기존의 유료 방송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예.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 마지막에 인사를 내서 온다. 지금 왔겠죠. 왔다 예. 그래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과기부에서도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과기부는 지금 보면 사실상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되고 하니까 예. 거기 계속 남아있고 싶은 공무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예. 실질적으로 유료 방송을 그동안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와야지 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판에 다 바뀌어가지고 다른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왔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이진숙 축출법이지 이제 제가 만약 과기부 장관이나 거기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니 과기부는 이제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사실상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이 정부에서 혜택을 본다고 하면 아 그래 그럼 유료 방송 하나 떼줄게라고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막상 정말 그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그 방송 시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한 단계 격상된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OTT 기능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OTT를 가져와야 그거는 되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빨리 이진숙을 내보내야지 새로 만들어진 방송 3법을 진도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진도를 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든 과기부에서 그래도 좀 오지 않느냐라는 형식을 취해야지 과기부도 그걸 안 주면 이름 바꾸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 7월에 취임하셔가지고 MBC 박문진 이사, KBS 이사 교체하는 그 작업을 했더니 바로 탄핵을 했고 또 그동안 2인 체제로 계속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김태규 부위원장님 2인 체제로 있다가 거기서 주요한 결정이 내려진 걸 전부 이제 2인 체제는 부당하다. 또 행정법원이 그걸 또 인용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른 어떤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 정치 중립 말도 안 되는 걸 올감해서 체포를 시도를 했고 또 그게 또 재판부에서 기각이 되고 이런 어떤 드라마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뽑아내어야 결국 대한민국 가장 큰 스피커인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덧붙일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 보면 방송 3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방송 3법의 실체가 뭡니까?
방송 3법이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 주도로 한번 시도가 됐다가 예. 거부권으로 거부권, 예. 통과가 결국은 이제 그 법제화가 되지 않았는데 훨씬 더 센 상법 말씀하셨지만 이게 훨씬 더 센 방송 3법입니다. 그렇죠. 예, 방송 3법인데 이 중에서 보면 편성위원회라는 게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추천 주체하고 예. 편성위원회인데 이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죠. 예, 잘 잘 모르시는데 모르시죠. 네. 아니 그 이사 추천 주체가 다양화되면 훨씬 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훨씬 더 이거는 뭐 민주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큰 오해고요. 그렇죠. 이게 국회가 추천하는 그 추천 몫이 이거는 아예 공식화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정치 후견주의를 없앤다고 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 사실상 KBS는 6명,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6명, MBC하고 EBS의 경우는 각 5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수가 정말 크게 늘어납니다. KBS의 경우는 11명에서 15명, MBC의 경우는 9명에서 11명 이런 식으로 이제 13명 13명.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또 이제 보면은 민주당 쪽 사람들 일자리가 늘어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생각에까지 수갑을 채울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사 추천 주체가 늘어나는데 거기 보면 현재의 이 방미통 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하게 돼 있지만 예. 현재의 규칙을 보게 되면 민변하고 또 교육방송의 경우에는 전교조가 추천 주체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변호사단체, 교육단체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를 뭐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보면 그런 그 주체들이 사실상 공식 채널로 들어가기에 만든 것이 방송 3법이고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 그 복잡해지니까 어떻든 이제 이사 추천 주체를 보게 되면 변호사 단체하고 방송 미디어 관련 단체 학회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이 공영방송의 이사회라는 것은 예. 결국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투자를 하고 경영 평가를 하고 근데 왜 경영 관련 단체나 학회는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캐대헌 K-pop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는데 물론 이제 제작 주체는 다른 나라들이지만 근데 왜 문화 관련 단체나 학회는 왜 안 들어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완전 추천 단체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가 왜 그 민변이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대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면은 그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어떤 정부 때 어떤 성명을 발표하고 뭐 좌파 일색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주체들이 상당히 편향되게 구성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편성위원회인데 네. 편성위원회가 그동안은 법제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거든요. 형사처벌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플러스 이게 추가되는 게 뭐냐면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때도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라는 건 방송사로 보면 사실상 이 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 닫는 거죠. 문 닫을 수 예.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그 한상혁 위원장 때 보면 뭐 TV조선 예. 그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점수 조작했죠. 예. 방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예.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예. 근데 이런 거 아주 엄청난 형사적 위험과 방송사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편성위원회인데 예. 이게 사실상 노사동수입니다. 근데 노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종사자 5명,
그다음에 사측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는 대로 MBC는 압도적으로 민노총 노조, 민노총 언론노조가 압도적 같습니다. 예. 그리고 KBS의 경우에도 가장 큰 노조가 민노총 노조죠. 과반이 될 겁니다. 예. EBS 과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제 가장 큰 노조가 민노총 노조고 EBS 경우 저도 참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참 말을 잊지를 못하겠네요. EBS 교육방송공사의 노조가 단일 노조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예. 민노총 언론노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밖에 600여 명이 다 전원이 예. 민노총 노조원님들입니다. 교육방송공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곳이 민노총 언론노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아니 언론사 기자, PD 또 종사자들이 아니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제발 상급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마구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지금 민노총은 사실상 노동 권력입니다. 노동 권력이죠. 노동 권력인데 왜 스스로 노동 권력 아래로 들어가느냐? 이게 상급 기관이 민노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답변을 못해.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언론노조 임원 간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예.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왜 언론사 기자 PD들이 상급 기관을 민노총으로 둬야 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사 쓰고 편집하는데 전혀 민노총으로부터 지시받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민노총에다가 노조 회비 냅니까? 그거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아무런 영향도 안 받고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다면서 왜 거기 돈을 진짜 갖다 바칩니까? 조합비. 예, 조합비. 예. 예. 참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차고 의의가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본인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 집행부터 또 국민적인 어떤 반발 여론이 아주 거세지고 난리가 났죠. 추석 전에. 그랬더니 또 재판부에서 영장을 기각해가지고 또 이렇게 풀려나시고 오늘 저희 방송에까지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또 더 어이없는 것은 아직 원인 불명이지만 방송 중에 이렇게 전파 방해인가요? 이 원인 불명의 방송 중단 사태가 나서 저희들이 중계차를 동원해서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습니다. 본인의 체포 과정, 여기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JTBC 취재진이 여기 와 있었다. 미리 어떻게 알고 왔지? 완전히 도사들만 앉아있는 모양이죠. 거기는 관심법을 써라. 또 정부조직법 과정에서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말도 안 되는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고 조직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민주당 주도의 어떤 권력기구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또 방송 3악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통제하면 어떤 정권이 탄생합니까? 나치 히틀러 같은 정권이 탄생합니다. 그런 정권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것이 잘 모르지만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론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여론 공작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되는데 그런 사회는 전체주의적 독재국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귀하신 우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귀한 시간 내셔도 나오셨는데 우리 이제 방송을 정리하면서 거의 1시간 넘게 지금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네. 네. 이번에 제가 참 체포돼서 자유를 구속을 당해보니까 자유라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게 클리셰가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한 2, 3평 정도 되는 그 방에 머물렀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다른 여자
그 수감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 피구금자가 없어가지고 혼자 지내긴 했지만 이게 뭐 굉장히 구속되는 게 많아요. 어떻든 그 좁은 공간에서 앉아 있다가 누웠다가 그것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그 21세기 대명천지에 사람이 수갑에 채워져서 끌려갈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어떤 정부는 조금 전에 이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틀막 정부가 되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 시민,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몸으로 오셔서 그 밤에도 외쳐주시고 또 광화문에서도 이진숙 힘내라라고 이진숙을 석방하라 이런 구호 외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면 불의와 공범이고 불의에 침묵해도 공범입니다.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참 말하지 못했는데 임무영 변호사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줘서 임무영 변호사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도 클로징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저에게 팬을 좀 해주시면은 저도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원래 이쪽 카메라를 쓰는데 뭐 이 전파 방해인지 뭐 기술상의 오류인지는 모르겠으나 방송이 중단에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야외에 나가면 쓰는 이 중계기가 있습니다. 중계차죠, 일종의. 그 카메라로 연결해서 오늘 마지막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그저 주는 게 아닙니다. 뭐, 인민민주주의야 공산당 일당 독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피를 흘렸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진숙이다. 나도 잡아가라 그러면 우리도 잡아가라 이런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는 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그래서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 중에 말로 하시고 말로 외치시고 몸으로 피켓이라도 하나 드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돈으로 도와주셔야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할 수 있습니다. 말, 몸, 돈이 한 번에 갈 때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